보자. 2차 시험이 좀 어려웠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뭐 어려우면 근데 이게 참 그거 한 게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문제가 어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절대평가이면 안 좋죠. 왜?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대평가면 과락이 나와도 어 과락이 나오면 안 되죠. 그 과락은 안 나오지만 평균 60점이 안 돼도 합격이 돼요. 어차피 이론수를 자르니까. 그러니까 과락이 나오면 안 되지만 평균 60점 이상 돼야 합격이잖아요. 절대평가는. 1차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2차는 60점이 어려우면 60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옛날 같았으면 60점 이상이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있으면 60점 이상만 합격시키는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 보니까. 2차가. 자, 보시죠. 1차 시험 때 나왔던 뭐죠? 1차 시험에 나왔던 것도 출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1차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서 비열에 관한 문제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계산문제 특강 했었는데 그 계산문제 특강 중에서 했던 거 조명 부분 개수 부분 구하고 하는 거 조도 구하는 거 그것도 출제가 되고 보수율로 역수해서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자, 보시죠. 110번 110페이지 물의 특성입니다. 물의 특성 설비 쪽 부분 설비는 크게 나눠서 189페이지 보시면 물의 특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 쪽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딱 4개 파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과정 때는 일단 물을 우리가 설비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이에요. 새로운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또 보내고 그렇죠? 그 물을 버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의 특성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급수 설비 그 사용했던 물을 뭐죠? 버리는 배수 통기 설비 그리고 그 물을 끓이는 뭐죠? 급탕은 우리가 위생기구로 보내서 쓰는 거고 난방 설비라는 것은 난방을 하기 위해서 실내로 보내는 거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틀려요.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도 조금 할 테니까 전체 개념을 좀 잡고 계셔보세요. 알겠죠? 자, 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나오진 않지만 전체 책의 흐름이니까 그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가 건물의 실내라고 보죠. 건물의 실내. 이 건물의 한 세대라고 보죠. 건물의 한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외부에서 물이 공급이 되죠. 그럼 외부에서 물이 공급되면 그 물을 일단 뭐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기 위한 뭐가 있냐면 저수조라는 게 있습니다.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조에 일단 물을 뭐 하죠? 저장을 합니다. 되나요? 저장을 해요. 그럼 이 저장된 물을 이 각각에 대한 세대에 물을 뭐 해야 돼요? 공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하는 설비를 뭐라 불러요? 급수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물을 가지고 각 세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우리가 급수 설비. 그러면 일반 기본적으로 뭐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에 물을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정화조겠죠. 그래서 정화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수 장치가 되어 있는 데서 정수를 해서 물을 이제 딱 보내면 우리가 그 물을 각 세대 부분에 각 건물에 있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면 이걸 각각의 세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그죠? 옥상에도 물론 고가 수조가 있지만 밑에 저수조가 있어요. 그럼 저수조에 있는 물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위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저수조를
지상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하에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상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각 세대가 이제 지상에 있으니까. 그럼 지상에다가 공급을 하면 밑에서 위로 가는 거 맞죠? 근데 물이 저수조에 있는 물은 물에 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에 압이 없어요. 물 자체에 압이 없다고. 그러면 이 물이 위로 갈 수가 없죠. 물은 어디로는 갈 수 있어요? 아래로는 지가 스스로 가요.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왜?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차에 대한 수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못 가요, 이게. 왜? 중력에 의해서 자꾸 잡아당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 못 간다고. 근데 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압이 필요하잖아요. 그 압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계. 그 기계가 뭐예요?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 설비일 때는 뭐가 꼭 나와야 돼요? 펌프가 나와야 돼요. 펌프가. 펌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펌프를 통해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각 세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각 세대로 공급하게 돼요. 그럼 각 세대로 공급할 때 이때 물이 공급해서 지나가는 관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죠?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관이 무슨 배관? 급수배관. 그러니까 급수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수배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니까 급수배관. 이걸 우리가 급수설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물 자체 부분이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때 물을 공급을 해서 각 세대에 어디로 보내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제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중요한 거는 어디로 보내면 돼요? 그 각 세대에 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되죠. 그럼 각 세대에 물을 어디서 쓰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물 어디서 쓰느냐 대표적으로 화장실 쓸 거고 또 부엌, 싱크대 쓸 거고 세탁실, 다용도실이라고 얘기하죠. 다용실 들어가고 또 발코니 쪽에 또 우리 쓰는 경우도 있죠. 그쪽으로 전부 다 뭐죠? 뭘 설치해놔요? 수전,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앞으로 뭐라 불러요? 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설비를 배우면서 수도꼭지 이런 건 안 나와요. 에? 뭐라 본다고요? 수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뭐 그 집에 있는 화장실을 공사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수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전이 뭐예요? 아, 수도꼭지요. 이러면 그럼 수도꼭지라고. 수도꼭지가 수전이에요. 물이 나오는 원천이 되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죠? 수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딱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설치하고 또 그 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을 뭐라 불러요? 위생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세면기, 또 대변기, 또 욕조, 또 샤워기, 그리고 또 어디? 싱크대.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다 뭐라 본다고요? 위생기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걸 통틀어서 설비해서 전부 다 위생기구. 그럼 궁극적으로 급수 배관을 통해서 급수 설비는 어디에 종국적으로 어디에 공급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위생기구. 됐나요? 급수 설비는 종국적으로 위생기구에 각각 공급하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들어 올려서 급수 배관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세대마다 어느 쪽으로 위생기구 쪽으로 다 물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수 설비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배관 깔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얼마 간격으로 깔고 뭐 그런 건 안 나온다고. 아시겠죠? 이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죠. 뜨거운 물이 아니잖아요. 이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물 공급되는 물 자체는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 여기서 차갑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냉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겨울에는 뭐 해야 돼요? 끓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끓이는 설비가 뭐예요? 급탕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끓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일러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보일러가 있게 돼요. 보일러가 이제 보일러가.
그러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넣어서 물을 끓이도록 하는 거죠. 됐나요? 보일러가 있어서 물을 끓이고 이 끓인 물을 이제 각 세대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급하게 되는데 그때 공급하게 될 때 어디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위생기구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위생기구에는 라인이 파이프 배관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차가운 물, 하나는 뜨거운 물 배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옛날에는 두 개가 다 나와서 두 개의 투터치 형태로 조절하는 형태로 물을 조절하기도 했지만 요새는 원터치 형태로 이걸로 조절하죠. 수전 자체가. 그래서 관은 두 개가 들어오지만 하나의 수전을 통해서 조절하는 원터치 형태로 마련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배관은 급수 배관하고 무슨 배관? 급탕 배관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든 급탕이든 종국적으로 어디로 공급되는 거예요? 위생기구, 물을 쓰는 곳. 됐나요? 이렇게 돼요. 물론 이 위생기구 중에서 급탕은 어디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대변기에는 할 필요가 없죠. 대변기에 뜨거운 물 필요 없잖아요. 대변기에 뜨거운 거 나오는데 비데. 그 비데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비데 내에 열 장치가 있어가지고 차가운 물을 거기서 끓여서 만드는 거죠. 데우는 거죠. 급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보일러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일러에서 물을 위생기구로 공급하는 것은 무슨 설비가 돼요? 급탕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급탕 배관이 되고 그런데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위생기구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실내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로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얘기하게 될 때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라지에이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방열기. 이런 식으로 실내에 이런 라지에이터 부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열을 방산하죠. 열을 발산해서 실내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는 난방에 대한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이용하는 설비는 급탕 설비하고 뭐죠? 난방 설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탕 설비는 전국적으로 보내는 곳이 배관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배관이 두 개가 다른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급탕 설비는 급탕 배관이 어디로 가게 되고 위생기구로 가게 되고 난방 설비는 똑같이 보일러실에서 나왔지만 배관을 따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열기라고 그럽니다. 열을 방출하는 거, 라지에이터. 방열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공조기. 그 공조기로 가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흐름 자체만 기억하셔야 한다. 아시겠죠? 이 흐름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 보시면 물의 특성하고 나오는데 일단 물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중량과 부피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중량 부피 중에서 순수한 물은 몇 기압? 1기압이 표준기압입니다. 1기압이 표준기압. 1기압 하에서 온도가 몇 도요? 4도씨일 때 밀도, 밀실한 정도 1g/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에 1g일 때 부피가 뭐가 된다고요? 최소가 되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몇 도일 때? 4도일 때 그리고 기압은 1기압일 때 가장 부피가 뭐죠? 부피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재료가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가 되고 대신에 가장 뭐하다는 얘기예요? 무겁다는 얘기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보세요. 보통 재료가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으면 팽창해요, 안 해요? 원래 이 정도 재료였는데 열 받으면 팽창한다고요. 팽창하면 재료 자체 부분이 물이었던 부분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가 되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물론 기체가 되지 않는 물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부피는 커졌지만 무게는 무겁지 않다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4도씨일 때는 아직까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뭐죠? 팽창이 안 된 상태라고. 그리고 기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래서 가장 꽉 차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부피는 뭐지만 채소지만 무게는 뭐하다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기초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무겁다고. 그때 온도가 4도씨 온도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할 때는 난방이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처음 온도를 4도씨로 잡아요. 4도씨에서 몇 도씨 정도로 가열했을 때 이런 말을 쓴다고. 그게 기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얘가 시험 나왔던 지문.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보시면 물의 팽창하고 수축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물은 당연히 팽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당연히 뭐 끓이면 팽창을 하죠. 그럼 4도씨 물이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는 경우 0도씨 물이 지금 뭐가 된 거야? 0도씨 얼음이 됐죠. 자, 여기 보세요.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었어요.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었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죠. 그런데 무슨 변화는 있었어요? 물질의 상태가 변했죠. 온도 변화는 없는데 물질의 상태가 변화됐다고. 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3번도 마찬가지. 3번 100도씨 물이 100도씨 뭐가 됐어요? 증기. 잘 보시면 100도씨 온도는 똑같죠? 그런데 물이 뭐가 됐어요? 증기가 됐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를 또 볼게요. 어떻게 하면 중간에 4도씨 물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기준이 몇 도? 4도씨. 이걸 이제 끓이면 몇 도씨가 된 거예요? 100도씨까지 끓입니다. 100도씨. 근데 100도씨 끓이는데 뭐가 된 거예요? 물이에요. 자, 보세요. 온도가 바뀌었죠.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 상태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물이 그대로 물이 되었지만 4도씨의 온도가 100도씨가 되었죠. 그럼 4도씨를 100도씨로 만들려면 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아니 무슨 마술도 아니고. 이야 해서 100도씨를 어떻게 올려 이 시간? 뭘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죠. 반드시 열을 가열했기 때문에 100도씨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도 보세요. 100도씨이지만 물이 뭐가 됐어요? 증기가 되었죠.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때도 지가 스스로 그렇게 바뀌어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물이 뭐가 된 거야? 얼음이 됐죠. 똑같은 0도씨지만 물이 얼음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어떻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열과 위에 두 개 열과 이 열은 같아요? 달라요? 위에 있는 두 개 열과 이 열이 같냐고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위에 있는 두 개는 온도는 그대로이고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열이고 밑에 있는 열은 물질은 그대로인데 온도를 바꾸는 열이잖아요. 똑같은 열이지만 다르다고 열이. 그럼 이거는 4도씨라는 물의 온도가 100도씨라는 걸로 바뀐 게 보였죠.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는 이 상태가 이게 물의 온도가 바뀌는 것을 그대로 나타났다고요. 나타났다고 해서 이걸 이 열을 뭐라고 하냐? 나타날 현이라고 해서 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열을. 이런 열을 현열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뭐가 될까요? 보일러를 가지고 물을 끓이는 급탕이나 급탕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온수, 뭐 난방 뭐 이런 것들 보통 쓰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든 현열. 그럼 이 열은 뭐냐면 100도씨하고 100도씨니까 온도가 바뀐 게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지만 상태가 바뀌었죠. 숨어있는 열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열. 잠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현열하고 잠열 두 가지가 나와 이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전체 열이라고 하고 영어로 엔탈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열과 잠열. 됐나요? 그래서 뒤에 난방할 때 한번 나오지만 먼저 이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온도가 변하도록 하고 상태는 바뀌지 않고 온도만 변하는 열이 뭐다? 현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를 바꾸도록 하는 열은 잠열. 됐나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도록 하는데도 열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럼 뭐 냉각에 된 열이든 에너지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바꿀 때 뭐가 생기냐면 부피가 뭐 하더라? 팽창하더라는 얘기예요. 부피가 팽창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물통이 어떻게 돼요? 얼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래서 물 집어넣을 때 다 채우지 않고 어떻게 돼요? 조금 비워놓고 채우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집어넣으면 그만큼 팽창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 자체 부분은 그대로지만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바뀌면 부피가 뭐한다? 팽창한다. 그래서 체력에 대한 팽창, 부피 팽창이 9%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9%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도씨 있는 물이 100도씨로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팽창이 안 돼요. 그러니까 4.3% 정도밖에 팽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100도씨 물이 뭐가 되는 경우? 100도씨 증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어 가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든 이 큰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끓인다고요. 그럼 이게 끓이면 처음에 물이 그대로였죠. 근데 계속 끓이면 이 물이 뭐죠? 나중에 증발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끓기 시작하려면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도씨까지 올라가야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럼 100도씨가 되면 물인데 끓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100도씨라고 해서 바로 증기가 되는 게 아니고 100도씨인 물이 되는 거고 그 100도씨에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열을 가열해 줘야 이게 100도씨가 되는 증기가 된다고. 그게 이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도씨 물이 4도씨 물이 100도씨가 되기 위해서는 현열도 필요하지만 이 100도씨 물이 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잠열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열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팽창하는데 물이 증기가 되면 팽창이 더 심해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증기기관차 아시죠?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팽창이 제일 큰 게 바로 1700배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3번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2번 수압하고 수두가 나옵니다. 수압하고 수두. 수압하고 수두. 물의 압을 수압이라고 그러고 그 물의 압을 줬을 때 물이 이동하는 거리 있죠. 그 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보시죠. 여기서 이 위쪽에서 물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물을 여기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물을 내리면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그럼 낙하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물을 부으면 거리에 따라서 물의 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가 여기 서 있었을 때와 여기 서 있을 때 나한테 물이 오는 압은 완전히 달라요. 왜? 뭐 때문에? 거리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거리가 1m가 될 때 1m가 될 때 여기에 물의 수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연 낙하시켰을 때. 그러면 이 관 내에 물이 흐르면 마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무시하고 이론적으로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물의 압을 측정해 봤다고. 측정해 보니까 물의 압이 1m 정도 떨어진 위에서 떨어진 곳에 얼마의 압이 생기느냐? 얼마 생길까요? 0.01 메가파스칼. 이 정도의 압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가 되냐면 0.0098 메가파스칼이 왜?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는 거예요. 거리에다가. 이 왜 나왔는지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9.8이거든요.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올림하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0.01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개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설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단위, 그리고 어떤 단위에 대한 변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것만 좀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낙하했을 때 1m 정도 되는 위치, 1m 되는 위치에서 물의 수압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0.01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는 거.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1m 떨어진 위치에서 수압을 측정하면 관내 마찰 무시하고요.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나올까요? 여기 물의 수압을 측정하면 2m가 되는 곳이죠. 수압은 얼마? 0.02죠.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또 1m 떨어진 곳에 물의 수압을 측정했습니다. 얼마요? 0.03 메가파스칼.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 낙하되는 부분에 가지고 물의 수압을 측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수압이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놨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의 수압 부분. 1m 떨어진 곳에 0.01 메가파스칼. 아시겠죠? 중력 가속도 곱하면 0.098 메가파스칼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0.02.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계산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m 위에서 떨어졌을 때 물의 수압은 얼마냐 물어보면 0.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미터를 높이를 뭐로 고치면? 수압으로 고치면 미터를 메가파스칼 고치면 0.01 메가파스칼 나누기 얼마 한 거예요? 오케이, 100을 한 거예요. 100을. 반대로 메가파스칼을 미터 높이를 고칠 때는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1m를) 뭐를 고칠 때? 메가파스칼을 고칠 때 0.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이 가게 되는 높이를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수두.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된다? 수압.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1m 부분 0.01 메가파스칼 수압. 그래서 이거 또 하나 꼭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 나누기 100,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말에 대한 개념들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적어 놓고 계세요.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을 어디까지요? 옥상까지 3m가 됩니다. 건물이 3m 높이에요. 3m 되는 위치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뭐가 없으니까. 수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는 내려오는 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9.8이라는 중력 가속도가 생기면서 수압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건 중력 가속도는 밑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럼 올라가려고 하면 기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뭘 주문해야 돼요? 펌프를 주문해야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제 현장 소장이에요. 소장님, 펌프 주문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펌프 주문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소장님, 얼마짜리 펌프 주문하면 돼요? 야, 그냥 네가 알아서 주문해. 이게 아니고 먼저 물어봐야 돼. 왜? 얼마짜리, 높이가 얼만데? 물을 공급하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높이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얼마예요? 3m죠? 그럼 1m 올리는데 수압이 얼마 필요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m 떨어진 걸로 역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물이 1m 떨어질 때가 1m 떨어질 때 0.01 메가파스칼이니까 반대로 여기서부터 1m 올리는데 0.01 메가파스칼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m입니다. 아, 그래? 그럼 3m면 3m를 올리는데 필요한 수압은 0. 얼마? 03 메가파스칼 필요하니까 펌프는 0.03 메가파스칼의 압을 가지는 이상 가지는 펌프를 주문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어요.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어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요? 이론상으로는 맞죠? 이론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중력 가속도 존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자꾸 잡아당기는 녀석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관내에 뭐가 생겨요? 올라갈 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론상으로는 3m까지의 0.01 메가파스칼을 보내면 3m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마찰 때문에 감소가 돼가지고 얼마밖에 못 가냐면 3m가 아니고 2.7m까지밖에 못 가더란 얘기예요. 그럼 위에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0.3m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0.3m. 그러면 0.3m만큼의 수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론상으로 0.03 메가파스칼이지만 여기다 플러스 관내 마찰 손실이 일어나는 걸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관내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세요? 그걸 구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더한 펌프를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관내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관내 마찰 때문에 원래 가구장 높이만큼 손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찰, 손실, 수도라에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처럼 나와가지고.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압력 변화는 관내 마찰, 관의 굴곡, 밸브를 열고 닫는 상태에 따라서 광경이 줄었다 늘었다는 변화에 따라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려한 게 밑에 나오는 식이에요. 식. 근데 이거 지금 이 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기초과정부터 이 식을 외우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가서 할 거니까. 왜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관내 마찰 손실을 더한 값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걸 하나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예.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아파트에 최상층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최상층에 아파트가 있어요. 최상층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 구할 때 최상층과 최하층 부분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다른 층에 비해서 낮죠? 낮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 최하층은 당연히 맨 밑에 있어서 지면하고 접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맨 위층은요. 수압이 떨어져요. 물이 수압이 잘 안 나와요. 왜? 밑에서부터 물을 올리는데 최상층 부분에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이게 위에까지 여기 맞추긴 하지만 오면서 수압 자체가 마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압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물론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옥상 부분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 단점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 무사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망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옥상에다가 물탱크 있는 거 보셨죠?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죠?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에 옥상 탱크가 위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커져요? 맨 위에가 수압이 커요? 내려갈수록 높이가 크니까 수압이 커. 그러니까 여기는 수압이 항상 낮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최상층에 내가 위치한다. 위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샤워기가 있어요. 샤워기가 여기 있다고. 됐나요? 내가 이렇게 서서 샤워를 해야 되죠. 그럼 샤워를 하려고 하면 최저 수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샤워를 하는데 물이 졸졸졸졸 나오면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기구마다 물이 나오는 최저 수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샤워기는 얼마냐면 0.07 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돼요. 됐나요? 샤워기의 최저 수압이 얼마라고요? 0.07 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된다고. 됐나요?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됐나요? 그래서 샤워기의 최저 수압은 0.07 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하고 제가 정해 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게 나오는데 위에 물탱크를 설치를 했어요. 자,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는 여기 높이가 2m. 됐나요? 그리고 한 층의 높이는 4m. 됐나요? 너무 높아요? 주택이니까 3m 할게요. 주택은 보통 3m 한 층의 높이가. 주택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3m로 보고 건축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정의한 것은 주로 공동주택보다는 상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3m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실제로 공사를 했다고 관리실에 계속 전화 옵니다. 뭐라고 전화 와요? 여기에 사는 사람의 주인이, 집주인이 뭐라고 전화 와요? 수압이. 샤워기에 수압이 안 나와요. 샤워를 못 하겠어요. 하고 계속 전화를 와요. 그러면 가서 보겠죠. 가서 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샤워기가 위치하는 곳이죠.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여기 샤워기가 있는 데까지 위치가 1m예요. 됐나요? 1m고 그럼 여기는 몇 미터가 돼요? 2m인 거 아시겠죠? 여기 2m예요. 2m. 그럼 합이 얼마예요? 4m죠? 합이 4m인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샤워기에 얼마의 수압이 나와요? 이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0.04메가파스칼. 됐나요? 왜? 이 높이가 4m니까 4m에서 떨어질 때 수압은 0.04메가파스칼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샤워기의 최대 수압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07메가파스칼 나오는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0.03메가파스칼 수압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압이 안 나오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뭐 달아야 돼요? 펌프를 달아야 돼요. 이만큼의 보강을 하는 0.03메가파스칼의 이상이 되는 마찰까지 뭐 고려해서 더 올리겠죠. 그거에 대한 펌프를 설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탱크를 올리면 되지. 그래서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걸 올리는 거예요. 쭉 올리는 거예요. 몇 미터를 더 올리면 돼요? 얼마 아까 부족했어요 이게? 0.03메가파스칼 부족했잖아요. 그럼 얼마 올리면 돼? 오케이 3m. 3m를 더 올리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3m이지. 아니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거야. 한 층을.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예, 그건 불가능하죠. 혹시나 바람이 불어가서 이거 지진 나고 하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펌프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해야 돼. 왜 이걸 하는지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될 때 얼마의 수압을 보충하면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됐나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걸 외워야 이런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공식처럼 외우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 이거 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또 관리 실무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설비를 잘 해놓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제가 시설을 해서 시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학원에서 시설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이게 2차까지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안 되잖아요. 요번에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도 이게 되게 복잡한 부분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예. 무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교수님들 시험 답안 내는데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번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마찰 손실수들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서 가서 설명하고 물의 수질에서 물의 경도라는 게 나와요. 경도. 물의 딱딱한 정도. 물의 딱딱한 정도를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물의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경도. 경도.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그거 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저기 그 어디냐면 운물가에 가가지고 운물에 물을 빼내서 이렇게 뭐죠? 빨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운물물이 그 뭐죠? 탄산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경도가 되게 높은 물들이 많으면 빨래가 잘 안 돼요. 물이 그 빨래가 뻣뻣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가지고 방망이 가지고 막 때려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빨래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일러 물로 공급을 하면 뭐가 많이 생기냐? 물때. 스케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이 케이스 안쪽에 물때가 생기면 아무리 열을 가열해도 열이 전도가 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의 경도가 되게 높은 물을 경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수는 절대 뭘로 쓰면 안 된다? 보일러 용수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좋은데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경수 나오죠? 이 경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되게 딱딱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이 물이 옛날에는 참 물이 중요하잖아요. 씻을 때도. 그래서 물을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 혹시 그거 아세요? 물 쓸 때 옛날에는 뭐 달았어요? 뭐 단 거 아세요? 정수기 말고요. 연수기. 연수기란 걸 연수기가 안에 뭐냐 석회가 들은 거예요. 그걸 통과시켜 가지고 물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요새는 워낙 잘 그 정수 과정에서 다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옛날에는 연수기라고 해서 연수기 통 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되게 많았었어요. 요새는 잘 안 그러지만 경수 부분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ppm이라는 게 나왔죠. 110 ppm이 나왔잖아요. 이 ppm이 뭔지를 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ppm. 1 ppm. ppm이 뭐냐 도대체. 이 ppm이 뭔지 설명할게요. 보세요. 일단은 1은 그대로 1이고 1은 그대로 1입니다. 1. 어디 보시냐면 110페이지의 맨 밑에 보세요. 110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100만 분의 1인데 가로에서 ppm이라서 첫 번째 p가 뭐예요? 파트 1이란 뜻이 1 파트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퍼가 뭐예요? 이거 퍼 분수 얘기할 때 이 퍼.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밀리언이 뭐예요? 100만. 여기가 100만이. 네. 그래서 1ppm이 뭐냐면 100만 분의 1을 1pp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100만 분의 1로 하면 되지. 여러분들 말이 100만 분의 1이지. 이거를 100만 분의 1을 뭐로 고치면? 소수점으로 고치면 0.000001이 되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기다가 0.000000 이렇게 하면 이거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우리 서울시에 뭐 무슨 ppm이 이산화탄소 뭐가 뭐 ppm이 얼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0. 이걸 나타내려면 1ppm이 이건데 만약에 0.06ppm이라고 그러면 0.000000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하나에다 어떻게 나타내냐고. 그럼 아주 작게 나타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00만 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1ppm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단위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쉽게 쓰면 이건 1cm를 뭐로 고칠 수 있어요? 10mm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cm가 10mm 아니에요? 1m는 몇 cm예요? 100c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ppm을
우리가 100만 분의 1로 나타낸다고 이게 100만 분의 1을 줄여서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1ppm으로 줄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또 하나 1000m를 앞에 접도를 써서 뭐라 불러요? 1km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표시하는 부분이 1ppm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또 계산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1ppm이라 하면 100만 분의 1이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pH 값이 나옵니다. pH 값. pH 값이 나오는데 pH 값은 수소 이온이 물속에 녹아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pH입니다.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게 바로 pH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성이란 거 들어보셨죠? 산성 들어보셨죠? 알칼리성 들어보셨죠? 그러면 pH 값이 수소 이온 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중성이 얼마인 줄 아세요? 7. 7이 중성이에요. 그럼 7보다 크면 알칼리성. 7보다 작아지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pH 값이 수소이온 농도 값이 7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중성. 7이 되면 중성. 7보다 크면 알칼리. 7보다 작으면 산성. 됐나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솔직히 기억을 못 하더라도 딱 세 군데만 기억을 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세 군데만. 아시겠죠? 첫 번째, 온도를 바꾸고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온도를 바꾸는 열을 무슨 열이라 그래요? 현열. 온도는 그대로인데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열은 현열. 잠열.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건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이거 자체가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1m를 보내는데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여기로 보내는데 물이 여기 있는데 물이 일로 갔죠. 그럼 물이 간 머리가 되는 곳 있죠. 머리가 되는 곳 여기까지가 높이잖아요. 이 머리까지를 수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물에 간 거리를 수두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물이 여기까지 간 머리까지니까. 그래서 수두란 말이 물이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m를 보내는데 물의 수압은 얼마가 필요하다? 0.01메가파스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0.01메가파스칼을 보내는데 필요한 물의 0.01메가파스칼 압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리는 1m. 이렇게도 기억하고 이렇게도 기억하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메가파스칼의 압을 가지고 얼마만큼 물을 보낼 수 있어요? 100m. 이 정도는 응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는 응용해 주셔야 돼. 근데 이런 건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 10m를 보내는데 물의 수압 얼마 필요해요? 바로 안 나오잖아. 보세요. 이런 건 어렵다고. 이건 어려워요. 뭐 어려워? 곱하기 10씩 하면 되지. 여기 곱하기 10, 여기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m 보냈는데 수압은 0.1.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됐죠? 이거. 아까 봐서 알겠지만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ppm은 얼마라고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많이 할 건 아니고 15분 정도만. 아시겠죠? 왜냐면 급수 설비는 거의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15분 정도만 딱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